다음으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님께 인사 말씀 겸 취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가 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배추, 무, 현미인데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드시는 그런 농산물입니다. 작년 국감 때, 작년 여름에 낙동강에서 낙동강 물로 상추를 재배했고 그 상추 7장 이상 섭취하면은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농도가 하루 그 양이 초과한다라는 그런 걸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감 때도 제가 국감장에 상추를 갖고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그 농산물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기자님들과 공유하게 됐는데요. 여전히 충격스럽고 여전히 경악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걱정이 매우 큽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이후 우리 4대강이 녹조라떼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였죠. 녹조 안주. 녹조라떼를 넘어서 이제는 독조라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 뉴스타파 등과 4대강의 남세균과 그 뒷소인 마이크로시스틴 오염이 WHO 음용수 기준의 4,900배, 미국 물놀이 기준의 800배가 넘는 상태라는 점과 낙동강 물로 상추를 5일간 재배한 실험에서 마이크로시스틴 WHO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국민들께서 매일 드시는 쌀과 무, 배추, 이 노지에서 재배된 상태에서 남세균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하루 평균 섭취량을 합할 경우에 미국 간병변 기준치의 1.8배, 정자와 난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생식 독성의 경우에는 미국 기준치의 6.3배, 프랑스 기준치의 11.4배를 초과한다는 심각한 상태라는 점을 발표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녹조 독성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로 인정되고 간과 폐, 신경계, 생식기능 등 국민 건강을 해치고 또 수생태를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부조리를 숨기기에 급급해 녹조 오염 측정을 왜곡해왔습니다. 오염된 물을 제대로 된 지점에서 떠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녹조 독성은 음용이나 에어로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4대강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물놀이 장소에 녹조 오염 측정 대상은 한강의 단 한 구간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녹조 독성 오염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뉴스타파 등과 함께 진행한 조사와 실험을 바탕으로 환경부의 녹조 오염 대응 체계인 조류 경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작물의 오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실험을 진행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조류 경보제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농림부 등과 농작물 실험도 진행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꼼짝하지 않았던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비로소 그러나 너무나 어렵게 진행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더 본격적으로 국민 건강 그리고 우리 수생태를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녹조 대응 체계를 만들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 대책인 4대강 재자연화 꼭 이뤄내야 합니다. 모든 국민과 환경,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단체와 언론에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계속 함께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도 현황 분석 자료를 보고하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돌리에서 4대강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신경 써주시는 우리 이수진 의원님, 정말입니다.
다음은 양희원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양희원영 의원님께 인사 말씀 겸 취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죠? 4대강 관련해서 그 옆에 흥조 환경운동연합 3인 부대표님 대통령 토론 나가셔가지고 대우나 문제 제기하시고 그때가 2007년 네네네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대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 후보는 우리나라 4대강을 다 뚫어가지고 그리고 배를 엘리베이터에 태워가지고 올려서 이동시키는 운하를 만들겠다.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나마 물러섰는데 그 다음에 또 4대강 이 사업을 한 거죠. 그때 제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6년, 7년에 독일에 있었고 한국의 많은 기자분들이 독일에 오셔서 운하 과정에 대해서 또 보셨어요.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독일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우리도 독일처럼 이렇게 운하 뚫으면 된다. 너무나 단순 무식한 정말 국민들이 그때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수십조가 들어가는 세금이 탕진되는 거 넘어서서 4대강이 처참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정말 한 번 파괴하는 데에는 들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피해를 회복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개방하겠다고 국정과제로 세웠는데 그거를 제대로 실천 못한 우리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건설을 하고 나니까 되돌리는 게 이미 건설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올라온 지하수를 중심으로 또 그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또 다 바꿨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금이 또 낭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이런 독성 물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선 시기 또 그걸 반복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비록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지만 우리 이수진 의원님 환노위에서 끊임없이 4대강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많이 부족한데 다음 정부에서 이 4대강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이 아니라 해결하겠습니다. 누가 정치 리더가 되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악화시킬 거냐 그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죄송스러운 게 많은데 오늘 이 4대강 문제 그다음에 4대강이 파괴되면서 이 녹조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까지 이렇게 오염되는 현실을 보면서 그 당시 제가 좀 더 열심히 반대 운동을 하고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회한과 반성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반성과 회한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이시자 환경운동이나 공동대 교수이신 홍동호 교수님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홍종호입니다. 2006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제기했던 한반도 대운하가 시작된 지 이제 16년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반도 대운하의 일환성 쌍둥이 벽인 4대강 사업이 결국 3년의 엄청난 짧은 공사 기간을 거쳐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와 우리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이 사업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태행적 사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경제성이 없고 수질 개선 효과도 없고 홍수 예방 효과도 없고 관광 효과도 없는 말 그대로 돈 낭비 사업이다. 오늘의 이 발표는 그 중에서도 수질 개선 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에 추진 측이 주장해왔던,는,커녕 오히려 수질이 끊임없이 악화되어 왔고 그 악화된 결과가 이제 강의 오염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탁에서 먹는 이 먹거리에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정부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1차적인 책무라고 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을 저희처럼 힘없고 재원도 부족한 시민단체가, 사회가 나서서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고 오늘 그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양심적인 연구자가 있고 그것 용기 있게 발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행적인 사업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강에 설치된 16개의 댐이죠. 이 댐이 해체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개방만 해도, 숨은 개방만 해도 사라졌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인 우리 고유의 어종들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 우리는 현장에서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경청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먹거리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중차대하고 저희는 사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발생할 것이라고 이미 과거에도 생각을 해왔고 이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의 핵심은 결국 한국인의 밥상, 4대강 사업 이후 한국인의 밥상이 유용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한국인의 밥상을 유용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녹조 라떼라고 하는 2012년 7월입니다. 2012년 7월에 여기 계신 정승훈 국장께서 대법원 정승훈께서 처음 만들었는데 아직도 10년이 지난 아직도 녹조라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고요. 그리고 그 녹조라떼가 단지 강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녹조라떼가 우리 국민 식탁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 경향성과 함께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말씀, 조사 결과, 분석 등등에 대해서는 특히 낙동강 상황에 대해서는 낙동강에 직접 살고 계신 대구환경연합 박상수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저는 낙동강변에 있는 조그만 마을 호일이라는 곳의 이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참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농민들을 대표해서 많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이제 합천보 바로 위 열기들이라는 곳입니다. 합천보가 감수한 지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날 합천보를 담수를 했고요. 저희들 열기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령우곡 그린 수박이라는 수박 특산지입니다. 이 특산지 수박이 딱 10년 전 2012년도에 600동 하우스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저희들에게 게으른 농부라고 무슨 지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거 없죠. 저희들은 누가 이 보를 막고 이런 농업 현실을 만든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그리고
이승준 교수님과 함께 저희들 녹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7, 8월 녹조 조사를 하고요. 8월 달에는 제가 직접 상추 시범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금강의 쌀, 낙동강의 무, 그리고 배추를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어디를 맡겼습니다. 낙동강 물에서 5,000 ppb라는 마이크로시티니 검출이 되고요. 금강에서는 7,000 ppb가 검출이 됐습니다. 제가 시분 재배한 상추에서는요 67.9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이제 수치의 마이크로시티니 검출이 되고요. 그리고 쌀, 그리고 무, 배추에서는 정말 외국에 있던 사례라고 본다면 정말 독극물이다 정도의 어떤 수치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들 농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희들은요 국민에게 좋은 먹거리, 그리고 소위 말하는 다변화, 다양하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 농민입니다. 하지만 그런 농민들에게 쓸 수 없는 물을 공급하게 한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이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의 마이크로시티니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농민들이 책임져야 될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노력한 농사를 열심히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살이 저희들 농민에게, 저희들 농산물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저희들 정치 세력들이 좀 막아주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10살 애가요 식은물이 됩니다. 얘들이 본 낙동강이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본 낙동강, 20살짜리 낙동강, 20살짜리 애들이 보는 낙동강이요 지금 현재 낙동강입니다. 녹조가 끼고요, 모래가 없고요, 모종 생명이 죽어나는 그런 강들을 보는 게 지금 현재 20살 대학생들의 문제입니다.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4대강 이후 10년 동안 고생한 농민들입니다. 이제 농산물까지도 버림받는 그런 현실에 취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또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꼭 해결해서 우리 강을 살리고 우리 농민을 살리고 우리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좋은 분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운동연합 또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강을 다시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나 기록이나 이런 것은 아마 이철재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 쌀과 무, 배추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박성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농민의 잘못이 아닌 거죠. 농민은 국가에서 준비한 물을 갖고 농사를 지었고요. 이 물이 문제가 있고 제대로 위험평가도 안 했고 위험관리도 안 했고 위험소통도 안 하고 그 문제를 농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지역을 공개하지는 않는 거죠. 저희가 이번 부경대 이승준 교수께서 일라이저 키트로 분석한 결과 자료치 7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쌀에서는 1.3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무에서는 1.85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그리고 배추에서는 1.1 마이크로 퍼 킬로그램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WHO 기준이 있고, WHO 가이드라인과 미국 EPA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환경건강평가소 가이드라인이 있고, 프랑스에 있는 노동환경안전청의 평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특히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생식독성,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난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식독성이 최근에 연구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매우 강한 운동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그리고 프랑스 기준을 따라서 평가했던 자료가 바로 자료집 12쪽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쌀과 무, 배추, 그리고 쌀과 무, 배추를 한꺼번에 휴식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성인 60kg 성인 그리고 30kg 소아를 비교를 했을 때 최대 11.4배를 생식독성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주식인 쌀과 그리고 무, 배추라고 하는 언제나 빠지지 않는 한국의 밑반찬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식독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견돼서 해외에서는 이거에 대한 기준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낙동강 상황에 대해서 다음은 아까 이제 유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류경보제가 현행 조류경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조류경보제 문제를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문제를 취재하신 뉴스타파 최승호 PD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그리고 우선 요 앞에 있는 현수막 손님께서 들어주시고요. 그 뒤에 조승 기자님, 김정 기자님 뒤에서 써주시고 높이 들어주세요. 높이. 네네. 더 높이 들어주세요. 자, 결국은 우리가 속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을 열어야 됩니다.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고 이 자연성과 고유성을 회복하면 상당 부분의 마이크로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흘러라 하면 함께 자대강을 외쳐보겠습니다. 자,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흘러라! 사대강! 자, 낙동강아! 흘러라! 한강아! 흘러라! 금강아! 흘러라! 영산강아! 흘러라! 사대강아! 흘러라! 사실 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은 것이 흘러라 우리가입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최승호 PD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낙동강과 금강의 그 물로 재배한 쌀과 배추, 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됐다는 굉장히 그 놀라운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이 들어있는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흡수되기가 어려워서 농작물에서 검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위험 가능성을 굉장히 그 가소평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마이크로시스틴이 실제로 우리 특히 매일 먹는 쌀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이것은 환경부의 실패를 말해주는 겁니다. 환경부가 국민 건강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려고 지켜내겠다면서 만들어놓은 조류경보제라는 이 제도가 완전히 잘못된 제도로 운영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류경보제에서 쭉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자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 강의 생태계를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에 지금 이제 그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수진 의원님과 협조해가지고 받은 많은 문서들을 환경운동연합의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죠 지금. 네.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문서를 원본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제 내용을 충분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 조류경보제를 하면서 여기 이게 강이 보이시죠? 보이는데
이 실제로 녹조의 위험성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냐면은 그 취수장의 취수구입니다. 그 국민들에게 이제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녹조가 많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를 조사를 하는 게 상식적인 것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조류경보제는 취수구로부터 적게는 2km, 많게는 지금 이 묽은 메리 지점으로부터 여기 최소하는 이 지점은 6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2012년에 처음 이 지점을 설정할 때 60km나 떨어진, 여기 지금 부산 묽은 메리 지점에는 부산 경남의 500만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6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을 떠가지고 거기 녹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가지고 그걸 취수장에 통보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을 써 왔는데 이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8년에 녹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니까 부산시 상수도 본부에서 환경부에 우리 절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새로 경보 지점을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은 묽은 메리 지점에 따로 지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점들도 적게는 2km, 많게는 7km나 7km에서 60km까지 떨어진 지점에 설정을 했는데 그 설정한 근거를 호주에서 강을 모니터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은 호주의 그 모니터링을 실제로 그 제도에 대한 입안자와 직접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취수장의 취수구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은 상류에 올라가서 다른 곳을 여러 지점을 선택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취수장, 취수구 앞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수진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조류 예보제라는 게 있었고 예보제가 경보제로 바뀐 것인데 원래 조류 예보제에서 당연히 녹조의 샘플을 채취하는 곳은 그 취수구 앞을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매뉴얼에 딱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원래 매뉴얼에 취수구 앞에서 반드시 채소한다라고 매뉴얼이 딱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한강도 무려 한 10개 정도의 채소 지점을 두고 채소를 하는데 한강은 쭉 취수장이 많습니다. 여러 개의 취수장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취수장 앞에서 모두 다 채소하도록 이미 돼 있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에 녹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조류경보제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그 당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이었던 박석순 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조류경보제를 만들면서 엉뚱하게도 취수구는 쏙 빼고 강의 상류로 올라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낮은 농도로 나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온 이런 조류경보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름에 환경부가 설정한 채수 지점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 0.11 ppb가 나왔는데 그 밑에 매곡 취수장의 취수구 앞에서 저희들이 쟀을 때 345 ppb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00 몇백 배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환경부의 거대한 기만이고 거대한 거짓말이고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기자 선생님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는 핵심적으로는 제도화된 사기극이라고 짧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상황에 대해서 마참 낙동강 네트워크의 이미자
공동집행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출을 직접 김희자 위원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낙동강이 보호에 의해서 갇힌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세월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부 들어오면서 저희는 낙동강이 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낙동강은 흐르고 있지 못하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사실 대통령만 바뀌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환경부입니다. 이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될 대통령의 뜻과 공약을 지켜내야 될 관료들은 실제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관료들 속에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세력들이 지금 다시 환경부로 넘어와서 보호 처리와 관련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려했는데 결국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바꾸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정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낙동강은 지난해 여름 동안 제일 밑에 있는 함안보가 여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열렸다가 11월 말에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합천보가 열렸습니다. 상류의 세계보가 열렸지만 정말 찔끔 개방했습니다. 이렇게 낙동강은 갇힌 지 10년이 지나서 진안으로 흐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낙동강은 곪고 습고 그러면서 여기에 생명들은 다 피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한 함안보 수문개방 그리고 합천보 수문개방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작되면서 벌써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까 홍정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왔고요. 저희가 2017년 7월 1일날 6월 1일날 처음으로 수문 개방되고 그 이후에 낙동강을 찾았을 때에 정말 제 허리춤까지 뻘 때문에 쌓여있는 뻘 때문에 제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낙동강에 가보면 그 뻘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질권 개방이었지만 정기적으로 개방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뻘들은 사라지고 다시 모래톱이 돌아온 것입니다. 강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해준 만큼 강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자료들을 보고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낙동강물을 먹고 태어난 다음에서부터 우유를 통해서 낙동강물을 먹고 그러면서 크면서 모유, 이유식, 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낙동강에 사는 아이들은 독성물질을, 독극물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인 아이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이것이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이 문제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국민들 속에서 무슨 정책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되찾아놓고 안전하게 되찾아놓고 그러고 나서 다른 정책들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기 정부는 반드시 수문개방과 보철거를 반드시 앞당겨
앞당기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종수 기자가 출석 못하셔서 제가 건강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난해 8월 금강 농수로의 목조가 킨 사진이고요. 농수로 주변에 논이 보이시죠? 이 물로 키운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이순신 교수가 지난해 이 금강 지역에 마이크로스틴을 분석했을 때 이 물에서 7000ppb라고 하는 분석하신 이순신 교수 자체가 이렇게 높은 거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의 고농도의 마이크로스틴이 검출이 됐고 이 물로 키우는 게 여기서 검출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샘플을 채취할 시기가 11월 달입니다. 사실은 11월 달이면 녹조가 상당 부분 떨어지는, 그러니까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건 떨어지는 시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스틴이 검출이 됐다는 건 몇 가지 들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녹조가 이렇게 번성하는 시기에 대표적으로 조생종 벼가 있고요, 여름철 채소 등이 있습니다. 야채, 또 과일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녹조가 번성한 시기에는 지금보다 더 높게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요게 한국인의 기본 밥상인데요. 이것 외에도 사실은 다른 야채류가 있고 생선류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요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왔다는 건 다른 채소, 다른 작물, 심지어 어패류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거든요. 해외에서는 연구 논문에서는 다른 데서 과일 등등에서 나왔다라고 연구 논문이 이미 있습니다. 권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를 자원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단체가 해왔는데 정부는 그동안 뭘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쌀이나 이 작물에 검출된 마이크로스틴은 끓여도 100도, 300도로 끓여도 워낙에 마이크로스틴이 안정적 구조이기 때문에 분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 이지영 교수님 등등은 인간의 사람에게 얼마큼 전체의 독성을 측정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걸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정보들을 실시로 공개해야 유관기관뿐 아니라 시민들도 위험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낙동강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조수 부장님, 좀 낙동강 상황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항상 어떤 하더라도 내가 틀리는 것을 가능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 대구환경운동이랑 이제 정수원입니다. 주로 이제 대구 중류 쪽에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이철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것이 저는 이번에 지하수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실렌더 도놉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지하수에서 나온답니다. 요즘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지하수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독성물질이 진짜로 광범위한 농작물에 독성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어서 굉장히 좀 그게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농작물이 이제 독성물질 오염된다는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보를 개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향수장 구조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향수장 구조를 개선하려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안 잡혔습니다.
원래 308억 정도의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9천억 정도의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 연말에 예산을 짤 때는 여기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대폭 예산을 늘려서 시향수장 구조를 빨리 개선해서 낙동강 수문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우리가 농산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우 목사님께서 신림도로 포함 없이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서 드렸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 신림도로 포함 없이를 분석한 이순진 교수에 따르면 강에서 마이크로 시스템과 신림도로 포함 없이 같이 있으면 보통은 독성이 1+1은 2가 되는데 이 마이크로 시스템과 신림도로 포함 없이는 1+2가 아니라 1+1인 3 또는 4 시너지 효과로 독성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하수에서 발견됐는데 사실 지하수에 대한 수량 연구를 했지만 독성 연구, 4대강 사업 주변에서의 지하수에서 독성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 지하수가 미래 수자원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용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정밀한 실태 조사가 매우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조금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은 기자회견 낭독인데 혹시 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기 온라인에서 질문이 들어온 거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 안 적었어요. 네, 예, 질문. 네, 소비자기자신문의 권찬혁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그 정부 쪽에서 약간 식량 자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전 정부부터 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4대강에서 관련된 마이크로시트론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실제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에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가져오게 될까요? 국사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금강과 이제 낙동강인데요. 거기보다 금강 쪽이 이제 절대 평야가 많고요. 낙동강 또한 저희들이 조사한 지점은 낙동강 대구 이남 중류 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기회평야까지는 엄청난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이번에 이제 쌀에서 넣은 이 마이크로시티 수치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은 사실은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100%의 문제가 아니라요. 만약에 금강이나 낙동강에서 생산된 쌀을 폐기한다고 생각한다면 전체 쌀 생산량이 한 3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거나 예. 예. 저한테 작은 글씨를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이에요. 수거한 농산물의 녹조가 발생한 4대강 물을 용수로 공급한 것이 확인이 됐는지요? 운영위원장님의 경우는 직접 재배하신 거니까 확인할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벼, 쌀, 무, 배추 모두 강변, 그러니까 직접 낙동강과 금강 물이 들어가는 지역에서 수거한 쌀이 농산물입니다. 이거는 바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그리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매일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로 키운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게 수거한 노지에서 재배한 걸 저희가 구매한 거죠. 지난 10월 달에는, 지난 8월 달에는, 8월 10월에는 실험 환경에서 상추를 재배한 것이고요. 이번 분석한 건 노지에서 재배한 걸 저희가 구매해서 분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결과가 의미 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밥상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주신 게 낙동강 금강과 떨어진 대조군 지역에서도 수거해서 비교 조사한 게 있나라고 적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정밀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런 농산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횟수로 3년이 걸렸습니다. 재작년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원래는 국내에서 할 전문가가 없으셔서 일본에 계신 전문가한테 어떻게 보내고 뭐 등등을 준비하다가 그 분석하는데 이것만 3년이 걸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건 정부의 역할이죠. 그건 정부의 역할이지 지금 민간단체에게 너무 완벽을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그런 정밀한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국감 때 지적을 해서 조류 경보제 개선 체계를 개선을 위해서 뭐 이제 전문가 단체라든지 이제 그 연구 용역이 이제 발주가 됐죠. 그래서 그건 거래를 하고 그 당시에 농림부와 협조를 해서 그 농산물에 침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정부에서 그동안 사실 조사를 안 한 게 문제죠. 조사를 그동안 안 했던 게 문제고 더에 침착이 되는지는 그냥 농림부에서 과거에 한 번 했었던 그리고 침착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했던 거가 있었을 텐데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정부에서 그 한 게 부정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거에서는 쌀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정밀하게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제대로 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걸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여쭤볼게요. 국내 학자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4대강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녹조 발생한 것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이렇게 녹조 독성이 농산물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서 못했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그런 걸 의뢰를 안 하셨나요? 그동안? 저희가 마이크로시티는 처음에 분석했던 게 2015년이었는데요. 2015년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 대한하천학회와 환경단체 등등이 녹조의 독성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사실은 국내 전문가들을 접촉하고 같이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시기가 박근혜 정부 시기였고 박근혜 정부 시기는 사실 4대강 자체가 금기였어요. 그래서 4대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책기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대학 전문가들 역시 4대강에 대해서 연구하시길 꺼려했고 나서시길 꺼려해서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일본에 계신 박호영 교수를 초빙해서 분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산물 분석하는데 이게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려요. 저희 민간단체가 없는 돈을 만들고 전문가를 섭외하고 승등해서 3년이 걸린 결과가 바로 오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님들께서 잠시 마이크 좀. 예.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언론에 많이 기사화를 해주셔야 그래야 정부에서도 이미 국감 때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 마이크로시스템이 농작물에 침착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는 거고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 그리고 농림부 차원에서 예산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부족하지 않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이거 긴급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4대강 재자연화 강물은 흘러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마이크로 시스템이 계속해서 강물에 있고 그 위험한 독성 물질을 농작물에 침착이 돼서 저희가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보를 개방하고 4대강이 물이 흘러서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재자연화되는 거 이게 해법입니다. 그 해법을 저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힘들게 시민사회단체가 어렵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전문가 통해서 실험을 해갖고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특히 환경부가 답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작년 그 한참 홍수 나고 최장 장마 있고 그럴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4대강 보를 개방하면 안 된다. 4대강 보 덕분에 우리가 뭐 홍수 문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지연된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 기간에도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잘못된 뉴스들이 또 막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제와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의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환경과 안전 문제가 정쟁이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정말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서두에 사실 정치적 발언을 한 건데요. 근데 이게 정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 정말 너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4대강 보를 개방하고 해체하는 그 결정, 뭐 홍정원 교수님 그때 4대강 위원회 계시면서 비시 분석 다 하셔서 발표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환경부에서 정말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국회라는 공간, 정치라는 공간으로 오면 사실이 왜곡되면서 계속 이상하게 꼬여버려요. 그래서 특히나 낙동강 그 긴 젖줄에서 보 개방이 하만보, 하천보 그 끄트머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치수구를 사실 밑으로 내려서 바꾸기만 하면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치수구를 옮기는 그 공사조차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각 지자체장이 이 관련해서 정치적 결정들을 하고 거기와 또 여론에서 잘못된 가짜뉴스가 퍼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을 제가 탓한다는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그걸 돌파해서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 더 나아가야지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를 해체하고 개방하는 결정을 했고 좀 늦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작년 국회 또 올해 이 4대강 보를 해체하고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걸로 잘못된 뉴스가 또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를 저는 분명히 봐야 된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 음식물에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정쟁으로 가지 말자. 그 돈이 없으니까 그걸 왜 환경위에서 삭감을 하잖아요. 배치도 못하게 만들고 제가 그거 잠깐 네네 말씀 나왔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죠? 네. 제가 그 관련해서 저도 정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개선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4대강 보만큼은 시민사회단체의 염원이라든지 진정성, 절실함 이런 것도 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야당 공격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잘못했어도 잘못한 거 야당 지적 안 하려고 어떻게든 협조를 받아서 4대강 보를 개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 정치인들도 환경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치수구가 4대강을 그렇게 만들면서 치수구 높이를 높여놨습니다. 보를 만드니까 수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 높아진 수위에 맞춰서 치수구를 높여놨어요. 거기에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보를 열면은 수위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치수구도 낮아져야 되잖아요. 여기도 돈이 들어갑니다. 치수구를 낮추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지역의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장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냥 보 개방할 줄 알았더니 이 문제 때문에 안 돼서 이 치수구 낮추는 이 공사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 정부가 지원할 테니까 이거 좀 하자. 이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아직 계류 중입니다. 논의를 해서 치수구를 조정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우리 환경위
그 소위에서 논의도 안 되고 잠자고 있거든요. 저는 이 법안이 통과가 그래야 지역사회 갈등, 지자체장이 딴짓 안 하고 이 예산 지원할 테니까 치수고 높이 조정해가지고 또 우리 농민들께서는 물 공급이 또 원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제안이자 기초적인 그 해법 아닙니까? 뭐 세게 욕하고 누군가 잘못했다 비판하고 저희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테니까. 그러나 국민들께 죄송하죠. 4대강 사업 잘못해갖고 우리 국민들의 혈세, 이 피 같은 돈이 환경 오염되는 데 쓰여졌고 물환경이 다시 우리가 그 재자연을 위해서 만드는데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너무 그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지금 저희 국회에서는 한노희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법안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원래 저희가 그 기자회견 낭독까지 시간을 잡았는데 시간이 1시간이 가까이 지났는데 기자회견 낭독 순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세요? 저희가 기자회견문의 핵심은 남세균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강이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건 우리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과제는 지금 대선 시기니까 대선 후보가 제발 이념과 이익 따지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응답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마무리 말씀을 홍종호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운동연합과 우리 시민사회가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강이 제대로 흐르지 않을 때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이러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증거 자료도 충분합니다.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뒷짐지고 면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자연에 대한 죄입니다.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고, 아까 질문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 다른 지역에서 농산물에는 어떤 영향이, 잠재적 영향이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 국민들의 인체에 먹거리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3년에 걸쳐서 연구가 나온 것이고, 이미 강이 닫힌 지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실제 인체 위해성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인간이 자연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오염시켜서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파괴의 역사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업 하나를 족하다. 이런 것이 저희 시민사회의 염원이고요.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신 특히 뜻있는 이런 의원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되는 21세기에 이런 파행적 사업, 이런 퇴행적인 사업은 빨리 마무리 짓고 새롭게 출발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 시민사회의 염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더 혹시 기자 질문이 있으시면 이후에 기자 연필 씨는 이번에 서 기자가